차기 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도 예정됐는데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권 교체의 선봉이 된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여야 정당인 두 분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인 오늘 산불 현장 방문했는데 그 현장은 앞서 일부에서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어제는 남대문 시장을 또 방문을 했었고 오늘은 이재민도 방문해서 또 위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 어떻게 보면 이 소통 부족을 지적했던 현 정부와 조금 다르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선인께서 워낙 건강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당선인의 시간이 정말 촘촘하게 일정이 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인수위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공약도 사실은 실행의 우선순위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번 인선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꾸준히 지금 아마 이 국민들과 대화 또 현장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행보는 취임 전까지도 계속이 될 거고 또 취임 이후에도 계속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어떤 대비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현 정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었고 또 주 1회 기자회견을 언급하기도 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전 어쨌거나 국민이 키운,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예. 국민들 속에 함께 있는 모습이 가장 당선자로서는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건 기자 한 명을 만나건 10명을 만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이 어떤 암기 시험을 보는 자리처럼 진행이 됐어요. 갑자기 나오는 질문에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들을 좀 놓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하고 좀 패턴을 달리해서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국민들과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소통면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들도 좀 다양화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문재인 정부와 각을 여태까지 세워가면서 정권 교체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1년 9개월 만에 만남일 텐데 네.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나쁠 이유는 없겠죠. 예. 이게 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내밀한 얘기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서만 전수될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듣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솔직담백하게 아마 당선인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네. 이렇게 독대 오찬이기 때문에 주요한 어떤 안보 현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오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자리 아니면 사실은 수시로 소통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긴 어려울 테니까요. 예. 이제 궁금한 것은 배석자는 없지만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 다 물리고 나서 좀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국정 노하우가 잘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보면 윤 당선인 적폐 수사 이런 이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도 분노 이런 이야기도 해서 약간의 어떤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오갈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지 않는 한 아마 당선인께서 얘기를 꺼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선인 생각은 이게 수사나 이게 감사 이런 부분들은 감사는 감사원에 그냥 맡기면 된다. 그리고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 맡겨서 이 사람들이 잘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이건 예. 법원에서 이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통제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정치 권력이 여기에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권력 남용이다라고 하는 게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서
당선인이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께 그 부분을 아마 당선인께서 먼저 말을 꺼내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을 꺼내신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아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편 윤석열 당선이 또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면 범위에 대해서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법리 성격이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예. 제가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네. 남겨둔 것이다. 예.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음흠.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건 좀. 네, 정치적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면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어떤지 먼저 김경진 전 의원부터. 글쎄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기자회견 할 때 벌써 한 1년 전쯤 기자회견 할 때 예.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의 생각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사면의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틀림없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1년 전에도 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할 때는 뭐 국민적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범죄 유형이라든지 형량과의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였죠. 예. 더 이상 그 계시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예. 대통령께서 원래 세웠던 뭐 경제 사범이라든지 정치 관련된 이런 뇌물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존 쭉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와의 만남, 보통 이제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 사면이 조율되는 경우들이 이전에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당선자께서 요청하신다면 뭐 그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응대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실 사면의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요청자가 당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님의 말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괜히 걸고 들어가서 마치 이제 이 사면을 김경수 지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해주는 것처럼 굳이 말할 이유가 있었나? 이분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본인이 대통령 되시면 언제라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 그 지금 생각하시는 요 그룹의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탐탁지 않으시면 요청을 그냥 하지 말고 본인이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시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봉합의 모드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를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예, 통합의 분위기를 좀 깨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근데 이제 지금 MBC 라디오 김종배 선생님하고 이제 아마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아침이었나요? 인터뷰하면서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 사면할 때 인터뷰하면서 발언했던 내용을 복귀시켜 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현재 입장이 이렇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면과 관련된 분석을 이렇게 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 분석은 이렇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오늘 다시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100%일 것이다. 이런 또 관측을 또 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관측을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관측을 계속 두 번씩으로 반복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죠, 뭐. 저 다른 관측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도 뭐 김기현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실은 현재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기존의 형을 받은 사건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 민심이 민심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민심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게 지금 실형을 받고 지금 또 어마어마한 실형을 선고될 수밖에, 유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걸 사면을 한다면 사실은 저처럼 법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뭐라고 말씀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이거야말로 정말 현직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고뇌 깊은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이신데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특별 사면은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면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님 본인이 사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리스트에 당선자의 리스트를 더해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런 말씀은 사실 윤석열 당선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말을 안 하면 왜 안 했냐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하면 또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즉 당선자가 아닌 분들이 특히나 사면 관련된 립 서비스를 지금 하시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를 들고 국민들을 설득해 오셨던 분에게 이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옆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만남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도 당선인 측과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는 듯합니다. 먼저 관련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의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의 언급인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인사,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든지 감사원장 이런 부분은 그냥 임기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법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나머지 공기업이나 이런 자리들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진행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임기가 있지만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제가 좀 여야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임기하고 좀 맞춰서 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공기업과 이런 인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원칙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기대로 그냥 지금 현행의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김은혜 대변인 발언 뒤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을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에 청와대의 반응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다. 임기 내 인사권 행사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식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방금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야말로 지금 사실은 내로남불의 지금 극치를 청와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 대통령이 뽑힌 지금 대통령의 임기 말이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전문성이 없이 가령 민주당의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사무국장 하시던 분들이 공기업의 무슨 이사장, 감사, 사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심지어는 해외 무슨 영사, 공사 뭐 상해라든지 뭐 광저우라든지 심지어는 뭐 조금 뭐 이게 뭐 미국이나 아주 큰 나라 제외하고는
대사들까지도 이게 그냥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교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내 이게 전문 외교관들이 거의 자교에 가까운 절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캠프에 있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긴 시간 외교 전문성을 기르고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의의는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근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뿌렸던 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취임하기 직전까지도 지금 그걸 반복하겠다고 스스로 공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아마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또 다음번 선거에 있을 때 여전히 이분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모르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엄히 심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윤 당선인 회동에 앞서서 오늘 그 이철익 수석이랑 장제원 비서실장 만나서 뭐 의제 조율도 있고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혹시 오늘 이러한 갈등들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말씀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은 총재를 포함한 몇 자리들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나가라 마라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전 더 훨씬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나 입장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요. 윤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내일 혹시 뭐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도 오갈까요? 근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운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당선자께서 하셨다면 그 부분대로 또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는 약간 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감찰의 업무는 어디서 할 건지 예. 또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이제 오늘에서 이제 경찰과 법무부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걱정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전에 이제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해서 국방부의 소위 말하는 군인들의 입김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 법무부도 얼마 전까지 사실 검찰에 소속된 것처럼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가 이제 겨우 제자를 찾아갔는데 다시 법무부가 검찰화되고 법무부 내에서 이런 감찰이나 이런 기능들이 자꾸 강조가 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도 좀 포함해서 그 인수위원회에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직제에 관한 것은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냥 본인 직권으로 그냥 공포해버리면 그게 대통령실의 직제가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것은 당선인께서 그냥 훈령 그대로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성애 소장께서 방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은 좀 정밀하게 좀 파악이 돼야겠죠. 어쨌든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청와대가 사건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와 사건 수사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은 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이 지금 임명이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법을 무력화시켰거든요. 보면 이건 대표적으로 사실은 위법 행위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을 그대로 임명시켜서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보좌진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게 상시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인사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전에는 국정원, 경찰 이 두 군데를 주로 통해서 이제 인사 검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국정원 전환 자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인사 검증이 거의 경찰에 전속적으로 맡겨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성일 소장께서는 그러면 법무부와 경찰이 나눠서 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그런 생각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러면 경찰이 전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그러면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윤 당선자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좀 세밀한 검증이 있도록 하는 아마 이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인사 아마 수석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 검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성익 소장께서는 지금 민정비서관 업무, 국민 여론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법률 지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입장들도 좀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 지원이라든지 법률 분석 같은 경우는 예. 가령 뭐 정무수석 이제 정무장관을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어딘가 그 해당하는 기구와 네. 역할을 주면 되는 거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 좀 검토되고 있는데 경우에는 용이하다고 하는데 지금 용산으로 집무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청와대에 있는 숙소 아닙니까? 뭐 관사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만 결국 살고 있는 집이 경호가 어려우니까 숙소를 옮기는 작업인데 그게 청와대에 있는 숙소하고 국방부로 옮겨가면 이게 또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출퇴근길에 지금 국방부에서 광화문까지 대통령이 다니는 길에 신호등 막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이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라는 공간도 지금 저희가 다녀보면 알지만 아무나 지나갈 수 있거든요. 뒷산에 다 이 등산도 다니고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차량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뭐 수위들이 서 있고 하지만 옆으로 그냥 다 지나다닐 수 있는데 예. 그 마당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겠다고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터 자체를 다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국방부에서 또 이 안에서 또 이 조율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틀어버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 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 이제 저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청와대의 공간 구조가 대통령 집무실하고 가령 수석급 이제 보좌진들하고 사이도 예. 공간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이게 걸어가면 한 15분, 20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페달을 열심히 돌리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 안에서 차 타고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미국처럼 바로 옆방에 보좌진이 있고 또 장관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시라도 그냥 대통령과 정말 뭐 오시라고 해 이래가지고 그냥 10초, 20초 사이에 이렇게 한 방에서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예. 옆에는 기자들 있어서 기자들과 또 브리핑할 때는 또 즉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공간 구조, 효율적인 어떤 업무 협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청와대 구조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당선인의 큰 문제의식, 첫 번째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쨌든 출퇴근도 하면서 이제 아까 김성일 소장께서는 이제 뭐 차도 막히고 그냥 뭐 신호등도 꺾이고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국민들하고 좀 보기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좀 사람들 보기도 하고 어떤 모습인지 창밖으로 좀 보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인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로 지금 광화문 청사를 했는데 광화문 청사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용산의 국방부 청사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경호에 관련된 규정을 좀 고쳐서라도 그래서 경호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의 그 의지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차제에 지금 국방부 청사 앞에 그 미군들이 있었던 부지가 지금 공토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청와대 부지도 공토고 그러면 이 공토를 청와대를 꼭 공원으로 만든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대통령이나 또는 이게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이 장관급이나 이게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예. 거기에 그냥 입주를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이게 좀 세워서 후임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의 당선인이 이걸 물려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 가장 의사소통에 효과적인 국정 의사결정에 가장 좋은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예. 말씀을 좀 정정하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 관저가 있고 관저에 있는 집무실과 소위 말하는 이 비서진 간의 공간이 15분 떨어져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본인이 이 집무실을 놔두고 대통령 비서관들이 있는 곳에 집무실을 두고 해서 한 건물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윤 당선자가 들어가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는 점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 거리 때문에 뭐 자전거로 이동하고 차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네,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미 이사를 사무실로 옮겨서 예. 이 비서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 이제 그렇게 하면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각 부처하고 이제 한 단계 건너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정부 종합청사나 이렇게 있어서 예. 대통령이 직접 장관들하고 직접 부처의 차관이나 실장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의사구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게 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안에 예. 들어가는데 뭐 이제 건물 검색이라든지 경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으신 것 오늘 같습니다. 요즘 이제 세종시에 제2 청와대 건설하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각 당 입장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는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준비일 텐데 이준석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지금까지는 계속돼 왔었는데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어떤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작년 이제 그 한참 좀 내용이 있었죠. 예. 이게 12월 말 1월 초순쯤에 있었고 그 내용이 있은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 예. 본인 나름대로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추동했던 측면도 있고 예.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당선의 공이 상당 정도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예.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그냥 무슨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게 예. 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윤호중 비대위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뭐 2030이 비대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쇄신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상 비대위 안에서 좀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경륜이 좀 함께 더해져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성된 비대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의견으로는 글쎄요, 제가 그 당장 이 당의 혁신은 사실은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들이 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의 비대위는 어디까지나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좀 집중하면서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반성 말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지금 당내 갈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최고위에서 이미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당의 개혁은 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6월 선거 이전에 과연 쟁점을 삼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 대한 좀 이 냉정한 목소리들은 안에 있는 청년 그룹들, 여성 그룹들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이제 차기 당대표를 준비하는 주자들이 잘 준비해서 좀 큰 그림을 지방선거 이후에 좀 들고 나와서 각축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과 정책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